네, 안녕하십니까. 청구전투학교의 드론 전투연구소장 최영호입니다. 뭐, 앞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조사업 연구위원께서 지금 한마디로 이제 무장 헬기 겸 이제 무슨 공격 헬기를 하는데 이 항공 무기 체계가 어떻게 이제 대드론 체계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는 이제 중장거리 드론 방어에 대해서 헬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헬기가 갖춰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고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에서 지금 대드론 전투 연구소장도 맡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앙일보라든지 서울신문 그리고 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과 기술 등 같은 이제 그런 매체에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지금 드론이라고 하면은 지금 소부대 전투 쪽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드론은 FPV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선 쪽에서 고착된 상황이겠죠. 그런데 드론의 위협이라는 것은 중형부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드론 위협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에서 상대방의 후방들을 때리고 있는 중장거리 드론, 우리가 말하는 샤헤드 이런 드론을 지금 중점적으로 funktion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리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전 시 북한이 우리 후방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샤헤드 드론 사거리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라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 직선거리 300몇 킬로 좀 넘죠. 그에 몇 배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이 AI로 만든 것처럼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탄도곡선이라든지 그런 쪽 아니더라도 동해와 서해를 우회해서 충분히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전선 쪽에서는 이제 방공망들이 작동하겠죠. 하지만 후방 쪽에서는 이것들을 막을 만한 방공 체계가 거의 부재합니다. 네. 기존의 우리나라의 대공 방어 체계, 천궁, 그다음에 오산에 있는 패트리엇 이런 식으로 있죠. 대공포 사거리 3km, 천궁 사거리 약 10km, 그 정도 보더라도 이 기존의 방어 체계들이 제공할 수 있는 방어 버블은 한반도 전체 면적 대비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공 방어 체계는 적 항공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옆에 부분에 지금 유격 체계별 상세 고도 및 반경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자주대공포 그리고 전투기 고도는 높죠. 하지만 이 각각의 이 수단들이 커버할 수 있는 거리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숫자입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중장거리 자폭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주요 자산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지상 자주대공포 천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호복합 있고 그리고 지도공사의 천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좁은 방어 면적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중동에서 특히 UAE에서 이란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 등을 요격했다고 알려진 천궁 미사일 아주 각광받고 있지만 드론 요격에는 실질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합하느냐? 비용 효과 면에서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한 발당 몇십억씩 하는 건데 몇백만 원짜리 드론 작자고 이걸 쓰기에는 비용에서 안 맞죠.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무엇이 있느냐? 공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고정익과 회전익이 있습니다. 고정익의 경우에는 미 해군, 미 공군이 이미 전투기를 이용해서 드론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미 항공기를 이용한 드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이 고정익인데 이번 행사에서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회전익입니다. 회전익기는 역시 똑같이 하늘을 이동합니다. 하지만 고정익기에 비해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나 지상 방공과 하늘에서 떠있는 전투기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이 회전익기입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별 그 거리와 고도에 대한 그 갭을 간단하게 A로 만든 건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전개할 수 있지만 개전 초기 북한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숫자라든지 그런 쏘티 등을 감안했을 때 후방으로 침투하는 드론에 대한 요격에는 동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헬기는 과연 드론을 잡을 수 있을까?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화면이 3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H145의 유도를 받아 게란2, 그러니까 샤헤드 136의 러시아 탄이 게란2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입니다. 미군 기준으로 클래스 3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을 지금 MI8이라는 헬기에서 도어건을 이용해서 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H145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LAH와 비슷한 등급의 비행장 헬기입니다. 거기서 지금 촬영한 영상이고요. 중간에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 드론을 요격한 프랑스군 MH90이라는 군용 수송 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UH-64보다 약간 큰 등급인데 이 역시 드론 사냥은 기관총으로 했습니다. 맨 오른쪽은 이제 아랍에미리트군의 UH-64 아파치 공격 헬기가 기관총으로 이제 그 기수 밑에 있는데 기관총으로 이란군이 발사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헬기를 이용해서 이 중장거리 드론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이거를 전투 수행 6대 수행 기능으로 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간략하게 한번 지금 정리한 거고요. 잠깐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휘 통제 부분입니다. 지휘 통제. 이건 어떻게 보면 헬기가 드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헬기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에 달려있는 FCR 레이더 탐색거리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수많은 코스로 날아오는 그 적 드론들을 일일이 요격하기는 찾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MCRC에서 표적 정보를 전달받아서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지휘 통제 과정으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요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정보. 정보라 말하면은 헬기 자체에서 표적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아파치 헬기에 달려있는 FCR 레이더. 지금 이건 지금 한마디로 외산 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미르곤 그리고 MAH 이런 레이더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두 개는 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 이런 것들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360도 적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좌우, 폭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내가 지휘받은 방향에 드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보가 늦어져서 그 드론을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당히 난감해지겠죠. 실은 여기에서 지금 원래 하나가 빠져 있는데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LAH의 소형 SAR에다를 견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개발이 필요한 내용이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영국 해군이 지금 그 항공모함에서 조기경보 헬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국지적인 지휘 통제를 위한 조기경보 헬기의 개발도 저는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동. 그럼 헬기는 과연 자폭드론, 이 중장거리 자폭드론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지금 드론을 두 개를 예로 들었는데 개발한 이건 지금 호위용으로 주로 쓰이는 드론이고요. 최대 속도가 160km, 수상 속도 120km입니다. 옆에 샤헤드 136, 게란2라고 붙여져 있는 건데 최대 속도는 300이지만 300은 아직 거의 안 나오고요.
순항 속도는 약 185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도 보유할 그 헬기들은 이제 보통 순항 속도가 200km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만 파악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기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헬기의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바뀌거든요. 헬기는 뜨는 곳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거기 이동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호.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폭 드론의 목적은 지상에 있는 표적의 충돌에서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헬기가 이 자폭 드론들이 자체 방어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 드론 위에 지금 날개 양쪽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FPV 드론입니다. FPV 드론을 운용한다는 건 이 사이드 드론 자체에 통신 링크가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땅에 있는 건데 드론 위에 길쭉한 파이프 있죠? 이거 맨패드입니다. SA-16 이거라. 지금 이건 앞을 보고 있는데 R-60이라는 공대공공 미사일도 달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잡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헬기가 다가갔다가는 거꾸로 드론이 발생한 미사일이나 드론에 의해서 오히려 격추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드킬. 과연 이제 그러면 무엇으로 드론을 잡을 수 있느냐? 근접 요격과 중거리 요격으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근접 요격. 아까 처음에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했던 도어건. 이건 기관총입니다. 그리고 LAH랑 MAH에 달려있는 20mm 터렛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탄약 소모가 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LAH 20mm 탄이 한 200발 정도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몇 발 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군 같은 경우는 AH-60단 30mm 기관포에 근접 신관탄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도 좀 20mm에 좀 가능하다면 이것도 좀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중거리 요격은 아까 운영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유도 로켓 키트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건데 원래는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그 유도 로켓은 대전차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중, 특히 소형의 드론용으로 하기 위해선 단순히 다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는 기체에도 소프트웨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론 요격 특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시험되는 장면인데 독일에서 그러니까 H145라는 그 소형 그 쌍발 헬기인데요. 그 옆에 요격 드론을 단합니다. 충파 드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헬기 뒤에 캐빈에서 이 충파 드론을 일일이 사람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빠른 속도를 의해서 일직선으로 쭉 가기에 비해서 요격 드론은 이른바 뒤에 있는 드론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좀 시험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들이 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화력으로만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상에서도 소프트킬 하지 않습니까? 제밍. 충분히 공중에서도 제밍이 가능합니다. 단 제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GPS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경우에만이라는 그런 단서가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방어용 제머. 이건 러시아군이 Mi-8 헬기가 요즘에는 FPV 드론에 공격당하는 시대였습니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멀틱이라는 제머를 단 장면입니다. 이 날개, 이 동체 양 옆에 지금 동그란 게 올려 보이시죠? 제머지만 자체 방어입니다. 제밍 거리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리 제머. 이걸 보시면 소총처럼 생겼잖아요.
재민건이라고 그러죠. 드론 건도는 이런 것들은 약 1에서 약 한 2,000m까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파수를 상당히 좀 폭넓게 쓰는 편이거든요. 드론들이. 그런 것들은 좀 잡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광역제어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이건 지금 헬기용으로 개발된 건 아닙니다. 국내 ADP 주관으로 해서 국내 업체가 무인기용으로 개발한 광역제어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제가 드러났느냐? 무인기에 달았으면 헬기에도 달 수 있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늑대 전투 수행 중에 작전 이송 능력.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 국토 내에서 얼마나 헬기들이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거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밑에 부분에 장거리 착폭도는 공격 시 도달 예상 시간과 집중도 고려한 중첩 운용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육군 항공대가 얼마나 분산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조금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까지 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기반 방공 체계와의 중첩 가능성도 검토해야 된다. 대공포가 이미 깔려져 있는데 그 안쪽으로 헬기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도는 거의 대공포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거의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헬기는 분명히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형 AH-64, MAH, 미르. 이 부분은 분명히 전용 무장을 갖춘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드키를 하겠죠. 하지만 현재 지금 국내에서 운영하는 공격형 헬기들은 드론을 위한 전용 무장은 없습니다. 아까 업체에서 말씀하셨던 유도 로켓, 아직은 시험 단계죠. 그리고 AL이라고 있어요. 에어런치 이펙터. 거의 무인기인데 정찰도 되고 공격도 또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멈티 관련해서 지금 업체 쪽에서 연구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드론용으로도 한번 용도를 고려해 보시는 걸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동용. 기동용은 단순히 도어건을 운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광역 제모, 그리고 레이더 운용들은 필요. 특히 광역 제모의 경우에는 1차적인 대역이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요. 레이더, 단순히 MCR에서 보내준 대로 가면은 헬기들은 못 찾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이제 육군 항공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헬기에서 헬기를 동원한 드론 대응 훈련 해봤답니다. 그런데 지상통제에서 알려준 대로 갔더니 드론 못 찾았다.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이거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LC-145라는 감시 헬기를 붙여놓고 요격 헬기와 감시 헬기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드론들을 잡을 것인가? 기존에는 헬기 하나로서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집단 운영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통제기. 전방위 탐색 레이더라고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중 조기 경보 능력, 특히 국지적인 능력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동 헬기에 제머를 탑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LAH와 MNH. 이거는 AH-24가 있는데 이건 왜 언급 안 했냐? 이건 지금 장거리 자폭 드론의 대부분 목표는 후방 지역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 기종들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량 대응.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겠죠. 첫 번째, 이 지상 한마디로 이제 요격 관제라고 합니다. 표적 위치로 단순히 표적 위치를 전달을 받아서 헬기가 가서 대응을 하는 체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동형의 경우 도어건이라는 것은 측면으로밖에 발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표적의 측면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격형의 경우에는 기총이 있기 때문에 후방도 가능하고 측면도 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단순히 요격하면 1차적인 요격은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수의 드론이 침투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군집 대응인데 군집 대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그룹 운영이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같이 여기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이 통제기가 군집 규모를 파악을 하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소프트킬에 의한 제머를 운영할 수 있는 제머기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소프트킬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기체에 대해서는 이제 하드킬로 들어가는 형태, 이런 단계적인 공격을 저는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제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하얀색 막대는 그냥 제가 그 제머를 이미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기체를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헬기만 갖고는 당첨을 못하거든요. 이제 공지 합동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방공과 항공 합동 작전이 필요한데, 이거는 거의 앞에 말씀드렸던 군집 대응의 거의 확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격 그룹이 이동받고, 그리고 첫 번째 소프트킬, 하드킬, 그리고 지상 방공에 대한 타격,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잔여 표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했던 이제 지금 독일에서 시험하고 있다 그랬던 요격 드론에 의한 타격 등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의 그런 것들을 타격을 이제 해나가서부터 이제 표적을 줄여 나가야겠죠. 그리고 전투 평가를 거쳐서 2차적으로 한반도는 상당히 지금 인구 과밀 상태지 않습니까? 마을들이 드물드물 상당히 했지만 다 펼쳐져 있거든요. 그 요격 경로상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이 후방 작전도 상당히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격그룹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상방공망으로 정규 이륙까지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룹 편성, 과연 필요한가? 그러면 이 그룹은 누가 지휘할 것인가? 그리고 공중 조기 경보는 필요한가?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공중 제모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연구 및 개발 그리고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샤헤드 132, 게라2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드론에 한정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피해 중에 하나가 제트 엔진을 장착한 자폭 드론에 의한 피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80배로 늘었다라는 지금 외신 보도가 있거든요. 자폭 드론에 제트 엔진을 달면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제트 엔진을 달면 비싸지겠죠. 근데 요격되는 드론이 많아지는 것보다 그 제트 엔진을 달아서 좀 더 비싸진 드론을 소량 뽑아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란4하고 계란5라고 있는데요. 계란4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란2의 제트 엔진 버전의 일종의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 계란3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건 계란2의 단순히 제트 엔진을 버전이고 속도가 약 30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헬기가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사용을 늘리고 있는 시속 500km급의 제트 엔진 드론이 있는데 그게 계란4, 계란5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헬기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면 위협은 새로운 위협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플랫폼을 바꾸는 게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이 MV-75라는 새로운 이제 차세대 헬기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헬기는 기존 헬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지금 차세대 회전식기를 준비하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플랫폼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응 체계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혹시 이게 HPM이라고 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HPM,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 지향성 무기의 일종입니다. 레이저와 달리 광역 제압이 가능하고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건 지금 미국 에피루스사가 개발한 장비인데 지금 몇 번 쓰진 못합니다. 드론에 달려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헬기용으로 개조하거나 한다면은 그 사용 횟수는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국내에서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HPM 무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헬기에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서 플랫폼과 무기 체계 모두 발전을 고민을 하고 새로운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육군의 기존 지상 방공 체계의 대응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왜 다다랐느냐? 고정된 위치에서 짧은 사거리로는 그 수많은 후방으로 오는 드론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양력, 다층 대응을 위해서 고정익으로도 대응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응 체계로서 회전익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회전익 전략의 효용성을 높일 개량과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유도 로켓, 그거 반드시 필수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기관총 얼마 쓰지 못합니다. 로켓,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8발, 최대 16발까지 갈 수 있거든요. 미리 보면. 그런 16개의 중거리 자폭들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 대가. MAH 9 곱하기 2이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드론을 요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제모라든지 이런 거를 통합하게 된다면 요격 및 방어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의 드론 능력, 재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한 이후에 기술과 자원을 받아서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군에서는 사진에 공개되는 것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뭘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그걸 단정하겠습니까? 북한이 제트 엔진 드론 개발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떤 득폭 치시려고. 북한은 앞으로 현재 지금 다른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위협을 북한도 가질 수 있다라고 미리 단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북한의 뒤만 따라가는 꼴밖에 안 됩니다. 대응은 선제적으로 이걸 위해서 회전익에 대한 노력, 투자, 연구 계속하기를 좀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